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8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읽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댓글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정성스러운 댓글 중에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댓글은요. 타임머니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미주님 반도체 주식을 좋아하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봐야 되는 반도체 주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통 반도체 주기 기간은 규칙적인 편인지 아니면 몇 년마다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요. 반도체 산업이 이제 호황하고 불황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주기의 정확한 길이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봤을 때 4년에서 10년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제품 수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칩 설계로 인해서 수요가 급등한 다음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칩을요 2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제품 수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신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사이클의 주기 기간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급망의 역학인데요. 새로운 제조 공장, 즉 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러한 공장이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항상 급격한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호황기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주기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재고가 많이 쌓여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급망은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AI 칩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나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요, 조금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공급망이 해결되진 않는다.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켜서 불황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1년 넘게 지금 PC 수요라든지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약화됐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굉장히 불황이고요. 따라서 거시 경제적인 요인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점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라든지 PC는 회복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문제인데요. 조만간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면 거시적인 경제 요인은 우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편이다. 한 가지 이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리세션이잖아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거시적인 사이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요,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공급 구조로 인해서요, 안정적인 수익 주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자동차, 산업자동화, 5G 인프라, 그리고 AI, 클라우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주기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덜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구조적인 성장 동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은요, 예전에 비해서 덜 주기적인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비 투자와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임머니님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질문은요, 피터 문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미주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미주는 첫 영상부터 보아왔던 구독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모두 AI 이야기로 덮였네요. 다행히 저도 엔비디아도 가지고 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 주식도 가지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미주님 채널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방송의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CEO 분들과의 인터뷰는 절대로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과 같은 다양한 방송 컨텐츠를 기대하는 것은 저만의 욕심이겠죠 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을 남겨주신 건데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CEO 인터뷰는요, 사실 제작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의외로 클릭 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드리면 미존 올인원 멤버십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CEO 인터뷰 영상을요,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하루에 적어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영상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뭐 다모다란 교수님의 영상도 나와 있고요.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일즈포스의 CEO 영상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CEO 영상도 최근에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뭐 젠슨왕이 등장하는 영상도 있고 다양한 영상들을 여기에 통해서, 그러니까 미존 멤버십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CNBC의 CEO 인터뷰가 아니라요, 짐 먼스라든지 댄 아이브즈 같은 월가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진행하던 인터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미준에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몇 번 진행을 했었죠. 코너 이름은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바빠서 좀 이분들을 만나러 가지 못했는데요. 이런 영상들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컨텐츠를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특별한 영상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가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C0109 블루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질문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보고 시킹 알파 픽을 구매했으나 사용법을 몰라서 후회가 되신다고, 그래서 가끔 활용 팁도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킹 알파 픽에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설명 방법을 한번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킹 알파 메인 페이지 오셔서요, 왼쪽에 메뉴 탭을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인베스팅 그룹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 그리고 알파 픽, 이렇게 두 가지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픽을 클릭하시면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애널리시스, 여기에는요, 알파픽이 한 달에 2개의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추천된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여기에 올려줍니다. 이 종목이 왜 추천되는지, 왜 전망이 좋은지, 뛰어난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한번 읽어보실 수 있다. 물론 이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시면 알파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클릭하시면 여태까지 이제 알파픽에서 추천되고 아직까지 보유되어 있는 종목들의 성적표가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가장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고요. 리턴을 보시면 무려 1260%입니다. 따라서 알파픽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추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년도 더 지난 2022년 11월 15일 날 추천이 됐습니다.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주식들이 200%, 300% 넘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About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알파픽을 활용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구글 번역기 돌리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비지.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기분 좋은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는 마켓 브레스도 굉장히 좋았죠. 올라간 종목의 숫자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한 3일 연속으로 길을 피지 못했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애플은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머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는 1.75% 올라갔고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구글이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메타는 무려 3.25%나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1.91, 테슬라도 1.2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무려 4.47%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덧 926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 추세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켓플에서도 좋았는데 메가테크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3대 지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실제로 다우존스는 0.34%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1.03, 나스닥은 1.51%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연준 의장 파월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수요일 날 하원에 출석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는 상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금리 인하 이제 멀지 않았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목요일 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데 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데 시간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파월 의장은 어제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등장을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제 소일날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요, 최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작된 지속적인 물가 하락 압력을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월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발언 이후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투자자들은 6월에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굳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의 제한적 입장을 신중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올해 중에 시작될 수 있고 또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엊그제는 없었던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작할 것이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해 준 거죠. 자, 따라서 2% 가지 않아도 금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정확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2%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가면 2%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만 나오면 무조건 금리를 하락시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요. 듣고 싶은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해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안이 13.4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사운드 하운드 AI가 플러스 11.71,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9.94, 아이온큐 플러스 9.88, 블룸 에너지 플러스 9.43,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7.91, 솔라 엣지 플러스 6.96, 온세미 플러스 6.88, 스냅 플러스 6.18, 버진 갤럭틱 플러스 5.52, TSMC 플러스 5.39, 텔라닥 플러스 5.28, 엑셀레스 테크놀로지가 4.79%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리비안이 최근에 가장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래간만에 13.42%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리비안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고요. 두 번째로 일리노이 공장의 캐퍼시티, 수용 능력을 증가시킨다.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R2 그리고 R3라는 새로운 트럭을 출시할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스펙이 제시가 됐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발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일리노이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장의 캐퍼시티 따라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년에 21만 5천 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요. 원래는 공장 하나를 더 짓기로 했었습니다. 조지아 쪽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동안 현금 소진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원래는 조지아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계획을 포기하고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일리노이 공장을 통해서 현금의 소진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마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시면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보이는데요.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제 7.91% 올라갔고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갑자기 18달러까지 올라가 있죠. 원래는 주가가 2달러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감사합니다. AMD와 관련은 없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파가야 주식이 3월 8일자로 1대12 리버스 스톡 스플릿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밑에 답을 달아놨는데요. 혹시 안 보일까봐 위에다가 하나 더 달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실제로 2024년 3월 8일 오늘 1대 12의 역주식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행 주식 수가 감소됩니다. 12대 1이니까 12개의 주식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주식의 수가 12대 1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주가는 12배 올라갑니다. 동일한 회사 가치를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12배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실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가야는 주가가 높아지면서 최소 투자 한도가 있는 특정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기관에 따라서는 주식의 주가 있잖아요. 이 주가가 10달러가 안 되는 주식 아니면 5달러가 안 되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그런 룰이 존재하는 투자 기관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관 입장에서는 파가야 테크놀로지를 좋게 생각해도 매수할 수 없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지금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현재 오너의 현황을 좀 보시죠. 자, 중간 쪽에 있습니다. 오너십을 보시면요. 인스티튜션이 기관 투자자잖아요.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요. 14.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여태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원래는 한 2달러도 되지 않았던 주가가 갑자기 18까지 급등을 했죠. 물론 이제 12대 1 역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템이 5.8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유지했고요. 리오토가 마이너스 3.70,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HPE가 마이너스 3.14, 플러그파워 마이너스 2.99, 에디타스 마이너스 2.53, 루시드 마이너스 2.19, C3AI 마이너스 2.13, BYD가 마이너스 2.08, 크리스퍼 마이너스 1.81, IDCC, 인터디지털이 마이너스 1.63, 데이터독 마이너스 1.36%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미주온 탑12의 성적인데요. 오늘은 성적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공지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미주온 탑12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두 종목을 삭제했고요.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시켰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이 삭제가 됐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온 탑12에서 가장 모멘텀이 떨어지는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비타스, 두 번째 테슬라, 세 번째는 소파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모멘텀이 가장 떨어지는 주식을 가장 먼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락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렇게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비타스, 소파이 이렇게 두 종목을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성적을 보시면서 어떤 새로운 종목이 끼게 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자, 어제 하루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TSMC입니다. 주가가 하루 동안 무려 5.39%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무려 16%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4.47% 올라가면서 일주일 동안 17%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 무려 32%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피니온이 플러스 3.52,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요 3.1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33.9%를 찍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1.9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75, 테슬라 플러스 1.20, 팔란티어 플러스 1.15, 우버 플러스 0.98,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이번에 미존 탑 12에 비트코인이 새롭게 편입됐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새로운 종목이 또 하나 보이죠. 바로 익스피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피디아.com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죠. 부킹홀딩 그리고 익스피디아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익스피디아가 미존 탑 12에 포함이 됐고요. 어제는 0.70%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미존 탑 12에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일즈포스가 안타깝게도 0.44%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 어떤 논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전직 호텔 총지배인입니다. 따라서 여행 산업이라든지 호텔 쪽 그리고 항공사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런 조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호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비즈니스 그리고 항공사의 미래를 굉장히 좀 어둡게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호텔 같은 경우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전체 비즈니스의 절반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출장 비즈니스, 컨퍼런스, 컨벤션 이런 비즈니스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는 먼 미래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줌이 상당한 미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는요.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출장을 줄이고 있고 또 컨퍼런스라든지 컨벤션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현황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호텔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비즈니스의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메타버스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이 메타버스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실제로 사람과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요. 결국은 여행의 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호텔이라든지 항공사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여행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루즈가 있는데요. 제가 크루즈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섣불리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여행사 특히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는 바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총지배인 되기 전에 제가 하던 일이 레비뉴 매니저라는 걸 했는데요. 이게 온라인 여행사랑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역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엑스페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엑스페디아도 한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뭐 호텔 쪽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지만 온라인 여행사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거든요. 많은 리저 게스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호텔에 대한 수요도 줄겠지만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수요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행히 엑스페디아 역시도 여기에 대한 대항마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VRBO입니다.
VRBO는요, Vacation Rental by Owner의 약자고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랑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으로 놀러 간다. 그럼 이제 강남구를 찍고요. 여기에서 날짜를 설정하고 이제 서칭하면요. 에어비앤비처럼 다양한 오너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러한 숙소를 찾을 수가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엑스페디아를 미주운 탑12에 포함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크 주식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훌륭하죠. 따라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상승한 종목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해서 최근에 테크 주식 중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엑스페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PE 레이시오를 포워드로 보시면 지금 14.28배입니다. 그 얘기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지금 14배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태그주 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따라서 B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밑을 보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PEG를 보시면요, 지금 0.46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세일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한 129%입니다. 따라서 29%만 더 내면 매출액이 지금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저렴해도 만약에 성장 추세가 줄어든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시면 과거 1년 동안은 10.05%,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9.28%, 따라서 10%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5년 익스페디아의 성장률은 11%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정도의 수치는 괜찮다, 개인적으로 판단했고요. 더욱이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EPS의 성장률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은 144%,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76%나 어닝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EPS가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3% 어닝이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5년 총이익 마진은 8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87.75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스트럭처, 구조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넷인컴 마진은 6.21, 과거 5년 평균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순이익 마진도 괜찮죠. 자,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14.2%로 훌륭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ROE, 우리가 보통 리턴 온 에퀴티라고 부르는 것도 41.76%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5개 T는 있습니다. 바로 모멘텀인데요. 자, 모멘텀에 내려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주가는요 200일 이평선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괜찮죠. 하지만 50일 이평선보다 7.8%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힘이 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이 도대체 미주운 탑12에 포함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자,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면요, 저는 비트코인에 처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미주운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통해서 2021년부터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단지 포트폴리오의 한 5% 이하 굉장히 소량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라도 매수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포모입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사람들이 막 10배, 20배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혼자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 파티에 나만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성공적인 투자도 필요하지만 행복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살짝 발은 담가놓고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떼부자가 됐을 때 나는 적어도 약간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자의할 수는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적은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저는 탑12에 비트코인을 왜 넣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요, 차트 전문가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 비트코인이 왜 9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비트코인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에 14% 급락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67,000달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궁극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상승할 수 있다면 어떠한 촉매제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세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감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로의 여정을 상징하는 비트코인의 플래그십,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글로벌 거시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주기는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보상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굴자가 이를 달성하면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채굴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코인의 양이요,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자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반감기 전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는 선례가 있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감기는 3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달이 네 번째 반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요, 기술 바로미터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베넥 세미컨덕터 ETF가 나옵니다. SOXX랑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ETF죠. 티커 네임은 SMH인데요. 이 SMH의 주간 차트와 비트코인 선물의 주간 차트를 이렇게 겹쳐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지난 6년 동안 뚜렷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SMH고요. 밑에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SMH, 즉 반도체의 ETF가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상승 추세가 더 도드라졌다는 거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반도체 같은 기술주가 비트코인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점 돌파를 예고하는 셈이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SMH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따라가겠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 지금 반도체 ETF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비트코인이 반전하기에 앞서서 나스닥에 고점을 넘겼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얘기는요, 반도체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반도체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시적인 배경인데요.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는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에는요,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은 자금을 넣을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익을 얻을 만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술주라든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시적 배경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확인해 보신 것처럼 연준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연준 의장이 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거시적인 배경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가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엘리엇 파동 원리를 사용해서 추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비트코인은요, 7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저항성 5만 달러를 만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근데 결국은 2024년 2월에 5만 달러를 돌파하고요. 지금은 이 선이 지지선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5만 달러는 단단한 지지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엇 파동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인 전형적인 3차 파동 예측에 사용하면요, 최소 상승 목표치가 78%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사상 최고치인 68,500달러랑 일치를 하고요. 사상 최고치는요, 저항선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다 자꾸만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화요일 날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언급했듯이 비트코인과 기술주들은 화요일 매도세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7,200달러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더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기 위해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일반적인 세 번째 파동 목표는요, 첫 번째 파동에서 이동한 거리의 161.8%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너무 기술적이라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를 통해서 2024년 목표인 98,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요, GBTC를 보유 중이고요.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돌파하면 포지션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69,000달러를 돌파하면 앞으로 꾸준히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스톱 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모멘텀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63,800달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5일 날 저점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63,800달러가 뚫리게 되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능통한 차트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물건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공급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수요는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것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반감기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반감기는요, 채굴할 때 채굴에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공급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수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커다란 호재가 하나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올해 출시 이후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는요, 2월 28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1일 누적 6억 7,68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월 12일 이후 지금까지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에는 무려 74억 달러의 누적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수치 하나가 나오는데요. 출시 이후 불과 2달 만에 현물 비트코인 ETF는요, 90억 달러가 넘는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비트코인을 판 물량이 9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이, 따라서 유출을 다 감안하더라도 들어온 돈이 지금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요, 지금 수요 그리고 공급을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ETF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쉽게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살 길이 없었는데 ETF 때문에 해결이 됐다. 따라서 지금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첫 번째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공급은요, 반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미존 탑12에 포함된 비트코인은요, 지난 1년간 201.46%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존 탑12에는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준 종목이 세 가지나 되거든요. 가장 먼저 SMCI는 1000% 넘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297%나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역시도 219%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이겨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이번에 제너럴 밀스, CBS 방송국, 그리고 아라마크 이렇게 세 개의 굵직굵직한 기업을 새롭게 AI 고객수로 추가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의 주가를 3배 이상 끌어올린 기술에 대한 큰 수요를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도구의 여러 신규 고객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목요일에 CBS 방송국, 제너럴 밀스, 아라마크 서비스 이렇게 세 개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요, 새롭게 AI 고객이라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새로운 고객사들은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CEO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13분이 넘어가는 굉장히 긴 인터뷰입니다. 제 와이프가 지금 밑에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목요일 날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다. 엄청난 얘기죠. 우리는 고객들한테 모두 수용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했다. 따라서 지금 팔란티어는요, 고객이 넘쳐나는데 다 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목요일날 팔란티어는 자사의 대표 AI 제품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선보이고 시연하기 위한 부트캠프가 포함된 AIP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트캠프가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를 올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부트캠프는요, 해커튼 그리고 또 하나는 쇼앤텔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해커튼은요, 팀을 이루어서 마라톤을 하듯이 긴 시간 동안 시제품의 단계를 결과물을 완성하는 이러한 하나의 대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직접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시제품을 쇼앤텔을 통해서 직접 발표하는 기회로 이루어지는 섹션이 바로 부트캠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잖아요. 따라서 과거에는 이 세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팔란티어는요, 엄청나게 많은 인력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심지어는 6개월 이상 투자를 하면서 하나의 고객을 확보하던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였거든요.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맞춤형이잖아요.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직접 하나씩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부트캠프, 즉 AI가 도입이 되면서 부트캠프를 통해서 단 일주일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시제품을 만들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달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트캠프가 효과적인 영업 도구이며 올해 2,000개의 부트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트캠프에 인파가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알렉스 카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 고객들이 지겨운 스테이크 만찬 그리고 골프에 지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제품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쟁사의 제품은요, 우리랑 게임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경쟁력은 영원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골프에 지친 고객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어제도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는데요. 미주오라는 투자기관에서 ARM,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요,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BJ 라켓이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애널리스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8,757명 중에 39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별 5개짜리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트는 62%,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아무리 못해도 6개 이상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2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암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요. AI 및 맞춤형 실리콘 환경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계속해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맞춤형 실리콘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암의 아키텍처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암은 지금까지 IPO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당한 상승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맞춤형 실리콘 그리고 모바일 상승 여력을 감안하면서 목표 주가를요, 현재 수준에서 약 20% 상승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밑에는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미주오의 예상치가 나옵니다. 2025년 회계년도 매출 그리고 어닝에 대한 전망치는 이번에 상향 조정돼서요, 4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닝은 한 주당 1.52달러의 순이익을 만들 수 있다. EPS의 전망을 제시했고요. 자, 그리고 2026년 회계년도는요, 48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은 1.99에서 한 2.02로 지금 상향 조정했거든요. 따라서 2달러 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027년 회계년도에는 매출은 61억 달러 그리고 지금 EPS는요 2달러 86을 제시했습니다. 자, 따라서 2026년 회계년도 이걸 가지고 보통 목표 주가를 만들잖아요. 자, 보시면 2달러가 넘는다. 한 주당 2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160이잖아요. 그 얘기는 멀티플은요 160 나누기 2죠. 따라서 80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암이 굉장히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80% 이상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 너무나 확정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80배는 조금 심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 대한 논리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라켓시와 그의 팀은 리서치 노트에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AI 커스텀 실리콘. 따라서 세 종목 모두 지금 커스텀 실리콘이라는 것은 맞춤형 실리콘을 얘기하거든요. 맞춤형 반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더넷 순풍. 따라서 앞으로는요, 이더넷 관련된 반도체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 통모제를 통해서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이 예상된다. 이 세 종목 역시도 앞에 나온 암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850에서 1000으로 올렸고요. 브로드컴은 1450에서 1550까지, 그리고 AMD는요 200에서 23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2024년, 2025년 새로운 반도체가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GPU가 현재는 H100가 독보적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차세대 GPU가 계속해서 출시될 예정에 있죠. GH200, B100, B200 차례적으로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GPU의 수요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4년 미주오의 추정치인 약 890억 달러의 DC 매출과 잠재적으로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는 2027년까지 약 2,800억 달러의 AI DC 매출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반도체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AMD가 나오는데요. AI GPU 시장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업체다. 따라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2등 기업인 AMD 역시도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024년 AI 매출이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다. 근데 현재 예측치는 35억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요. 아마 AI 매출이 180억 달러로 급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이 35인데 35억에서 180억 달러까지 상승하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AI 군비 경쟁에서 브로드컴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고객을 위한 맞춤형 실리콘 솔루션을 늘리면서 매출이 급등할 것이다. 지금 반도체 업체에서 맞춤형 실리콘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은요.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우리도 맞춤형 반도체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4년 예상 80억 달러 그리고 2027년까지 200억 달러까지 AI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로드컴의 위치다. 이렇게 잠재력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미주오가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센티멘트가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UBS라는 투자기관에서요. 올해 들어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도한 종목의 리스트를 발표했거든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UBS는 다양한 주요 기업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명목별 최대 매수 주식 리스트, 최대 매도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요, 주식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 패턴 그리고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명목별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비중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금액으로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등을 보시면요, 의외의 종목이 등장을 하죠. 자, 지금 현재 최대 매수 주식 리스트의 1위는요, 아마존입니다. 금액으로 무려 1.39 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위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SMCI가 2위, 그리고 4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6위가 엔비디아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위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수혜주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트코인 수혜주 중에요, 코인베이스보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최대 매도 종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는 종목이죠. 보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요, 무려 2.9 빌리언이 빠져나갔습니다. 엄청난 매도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GM이고요. 네 번째 메타 플랫폼즈, 다섯 번째 알파벳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10위에 넷플릭스가 등장하고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를요, 한국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뽑아놨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요, 2위에 엔비디아가 나와 있고요. 3위를 보시면 테슬라가 등장하죠. 자, 테슬라는 위에 없었잖아요.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과 한국 투자자들의 차이점은 테슬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AMD가 꼈습니다. 미국에는 없었죠. 자,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자, 그리고 11위를 보시면 애플이 나옵니다. 따라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애플 역시도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따라서 한국인 투자자들과 미국인 투자자들의 차이점은요, 미국인들은 모멘텀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계속해서 줍줍을 하고 있죠. 누가 승자가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매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인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2위거든요. 위에는 없었죠.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팔지 않고 있는데 한국인 분들은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고요.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한국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다. 그리고 12위에 아마존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산 게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아마존을 많이 사진 않았는데 판 종목으로 지금 12위에 랭킹이 돼 있다.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정규 방송을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올라올 특별 영상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즐겁고 편안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